한마는 내 인생을 회고하니 감사뿐입니다. 김정재. 고무줄 세총놀이로 한쪽 눈 실명. 내 이름은 김정재. 1948년 6월 10일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김자, 영자, 현자이시고 어머니는 서자, 복자, 덕자입니다. 저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이 내 고향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고모 5명, 형보다 1살 많은 삼촌과 한 집에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마을에서 농토도 많고 제일 부자였습니다. 5칸 겹집에서 돈을 구애받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왼쪽 눈은 뜨는데 오른쪽 눈은 홍탁이 가려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동네 의원에게는 가보았다는데 시골 어른들이라 그냥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자라면서 왼쪽 눈은 잘 보이는데 오른쪽 눈은 홍탁에 가려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8살 때 어머니가 보리이사 꼬투리에 도리깨질을 할 때였습니다. 형과 고무줄 새총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새총은 총 모양을 본뜬 듯 방아쇠를 당기면 파이프 같은 관을 통해 화살촉이 날아갑니다. 방아쇠를 당겨도 화살촉이 날아가지 않기에 눈에 대고 총뿌리를 들여다보며 방아쇠를 당겼는데 앞불싸 촉이 튀어나와 내 눈을 때렸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업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광주로 가서 안과에서 1달 동안 치료를 받고 상처는 나았으나 왼쪽 눈은 실명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홍탁이 가린 눈을 치료하려면 21살이 되면 오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오른쪽 눈은 시력이 0.02였습니다. 9살이 되어도 부모님이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여 이름표와 손수건을 가슴에 달고 다니는 모습이 부러워서 나도 손수건을 구하여 가슴에 달고 다니다가 남이 보면 부끄러워 숨겼습니다. 가족들에게도 가슴에 손수건을 달고 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살 때에 아버지 친구분이 광주에는 안 보이는 아이들 다니는 학교가 있더라는 말씀을 듣고 가고 싶었습니다. 맹아학교였는데 가고 싶다는 소리를 못하였습니다. 후회스러웠습니다. 형과 삼촌은 학교에서 분필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글씨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형이 기타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기타 치며 노래 부를 때가 즐겁고 좋았습니다. 0.02인 시력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경운기로 밭도 갈고 논도 갈고 양수기로 물도 대고 농사일을 열심히 하면서 경운기를 몰고 다녀도 사고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8살 때까지 본 우리 마을은 넓은 논에 벼가 자라서 파란 들판에 바람이 불면 바람결 따라 벼들이 이리저리 일렁이고 가을이면 누렇게 익은 벼이삭이 바람결 따라 출렁이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보아온 훤한 마을길을 따라 익숙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기타에 마음을 담고. 기타는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기타 치며 노래 부르면 내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내 꿈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19살에 동네에서 친구들과 놀러 다닐 때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하였는데 자연스럽게 이웃 동네 아가씨들과도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만났다가 헤어졌다가를 반복하며 5년을 사귀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아가씨 집에서 반대하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갈 거냐.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와 결혼하겠다는 아가씨가 고맙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4살에 결혼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집안터가 넓어서
우리가 거쳐야 할 별채를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내 손으로 지었습니다. 꽃다운 나이, 동갑내기 우리의 신혼방은 부러울 것 없이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할머니께서 너희들 여기서 7년을 농사짓고 살면 농토 절반을 떼어서 분가시켜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할아버지는 자상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군자 같은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장기를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는 장애자가 된 손자를 알뜰살뜰 보듬어 주셨습니다. 내 손을 잡고 나들이 가면 막내요, 손자요 하는 소리를 들어도 늘 데리고 다니며 만난 것도 사주셨습니다. 고모들도 다 좋았지만 특히 넷째 고모는 나를 이뻐해서 고모에게 장가간다고 했습니다. 내 기억으로 고모는 항상 술을 놓고 계셨습니다. 고모와는 요즘도 전화통화를 자주 합니다. 작은아버지는 양복점 기술을 배웠고 형은 광주에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눈 다쳤을 때 의사 선생님이 21살에 안과에 오라는 말을 잊지 않았기에 21살이 되자 안과에 갔습니다. 홍탁이 가려진 오른쪽 눈이 성장하지 않아 홍탁을 걷어내도 큰 효과는 별로 없었고 조금 좋아지긴 했습니다. 밤에는 낮보다 보기가 좋았습니다. 나는 결혼한 후 농사를 지었습니다. 매일 다니는 동네길이랑 논밭은 내 눈과는 상관없이 익숙하여 농사 짓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7년이 되자 처가에서 분가할 때가 되었으니 서울 가서 살라고 하였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는데 서울 가서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되었습니다. 정말 서울 가기 싫었고 살던 곳에서 농사 짓고 살고 싶었습니다. 살던 곳에서 농사 짓고 살고 싶었습니다. 서울 생활이 시작되다. 내 나이 31살이 되던 해, 큰애는 7살, 둘째 4살, 100일 된 막내까지 우리 5 식구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식품 가게를 차렸는데 매상이 한심하였고 아이들이 과자라도 먹으면 이익금은 없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아도 머리는 돌아가서 주류 허가증을 내어 도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매로 주류, 음료수 등 물건을 배달하여 하루 수입이 15,000원이었습니다. 장사가 제법 잘 된 것입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길가 코너에 있는 집 부엌이 가게 자리로 좋을 것 같아 새를 얻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맏아들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일은 시키지 않고 워낙 귀하게 키워서 농사에는 관심이 없고 문중일로 바깥 출입이 잦았습니다. 어머니는 살림에 농사에 눈코뜰 사이 없이 바쁘고 힘들어도 힘든 일을 홀로 해내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하여 가게 진열대를 해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오셔서 진열대를 만들고 가게를 잘 꾸몄습니다. 식료품, 채소, 과자, 음료수 등 담배 판매, 공중전화도 겸하여 1년 만에 1,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궁금했는데 네가 장사에는 소질이 있구나. 아버지께서는 흐뭇해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에 대한 애정이 크셨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은 굽이굽이 사본칩니다. 빗나간 결혼 생활. 가게집 주인이 여인숙을 하는데 잘 되는 것 같아서 나는 돈도 있고 해서 하숙을 치면서 여인숙을 운영하였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은행에 예금도 많이 하였습니다. 집을 사려고 부동산에서 아내와 만나기로 했는데 아내가 춤 선생을 데리고 와서 나보고 5만 원을 내고 춤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나는 집을 사고 싶어 마음이 들떠있는데 웬 춤? 기분이 나빠 집을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춤 선생과 바람이 났습니다. 소주를 마시고 춤 선생을 찾아갔지만 춤 선생은 없고 딸이 있었는데
내가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날부터 아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이 지나자 처가에서 장모님과 처제가 왔습니다. 처제 처남은 학교 다닐 때 우리 집에서 지냈기에 처제와는 잘 지내고 친한 사이였습니다. 장모님과 처제와 술을 마시다가 싫은 소리가 오고 가고 결국에는 술상을 엎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처제는 돌아갔습니다. 그 후 3주 정도 지나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아준 사람이고 지나간 일은 지나갔고 앞으로만 잘 살면 되겠다 싶어 아내를 불렀습니다. 내가 당신하고 살아야 하니 용서하겠다. 지난 일은 완전히 거론하지 않겠으니 당신도 앞으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라 하고 다짐을 받은 후 그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나는 모텔 수입이 좋다 하여 모텔을 임대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모텔은 손님이 없었습니다. 권리금을 주고 시작하였고 월세가 250만 원인데 손해가 많았습니다. 권리금을 반만 받고 40일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700만 원을 손해보았습니다. 그 후로 여간 숙박업은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돌아다니며 화투도 치고 집에 들어오지 않고 속을 썩였습니다. 해볼 만한 사업 종목이 없어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외사촌 동생이 찾아와서 자금을 댈 테니 동업하자고 하였습니다. 자동차 중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마음과는 달리 동업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 2년 만에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다시 바람을 피웠습니다. 직장 다닌다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였습니다. 야근한다고 야근 수당도 현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어떤 여자가 전화를 받아서 하는 말이 폐업을 했는데 무슨 야근을 하느냐, 공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결국은 싸웠고 싸우면서 손찌검을 하였습니다. 그 길로 아내는 집을 나가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고1, 중1,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처제, 처삼촌, 장모님이 3주가 나온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법원에 가서 폭행으로 고소했다고 하였습니다. 나도 법원에 가서 이혼 소송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 시끄럽게 할 것 없고 합의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같이 살자고 애원하였지만 정이 떨어져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으로는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41살. 나의 결혼 생활은 합의 이혼으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지난 날의 가슴 아픈 이야기. 이혼 후 나도 춤을 배웠습니다. 카바레에서 춤도 가르치고 복지관에서 2년간 사교 댄스도 가르쳤습니다. 카바레에 가서 춤을 추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외국에서 일한다고 하여서 우리는 남편이 돌아오면 헤어지자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났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경비는 그때마다 번갈아 가며 계산 없이 썼습니다. 그 여자의 사촌 언니도 알게 되었고 같이 어울려 지냈습니다. 여자가 돈 15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150만 원은 큰 돈이었지만 돈이 있어 빌려주었습니다. 여자의 남편이 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빌려준 150만 원은 남편이 돌아온 후에 받았습니다. 남편이 오면 만나지 말자고 약속했는데 여자는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달래도 보고 설득도 해보았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워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에는 남편이 찾아오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여자 남편도 어쩌지 못하니 대전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고도 여자는 여자대로 찾아오고 남편도 찾아왔습니다. 여자 남편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는 서울을 향해 앉아서 넋놓고 앉아있다고 말입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숨을 수도 없고 괴로웠습니다. 여자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내 죄가 크다. 나는 너가 이혼을 해도 같이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혼을 했어도 만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여자가 서울에서 다방에 취직을 하였다고 하면서 하도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끝에 구정에 시골 간다고 했더니 시골집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계시니 밤 10시에 전화하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구정을 10일 앞두고 고속버스를 타고 고향에 갔습니다. 구정 3일 전에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곧 퇴근하니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하였고 잘 쉬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그러고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소식이 없으니 궁금하기도 하였으나 마음 잡고 잘 있나 보다 하는 생각과 혹시 감금되었나 하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구정 지나고 5일 후에 서울로 왔습니다. 여자에게서는 여전히 소식이 없어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월 중순, 동네에서 봉천동 복개공사 현장에 청바지 입은 여자 시체가 나왔다고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듣고 넘겼는데 남자 2사람이 찾아와서 옷 입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옷을 입고 나오며 당신 누구요? 하고 물으니 경찰이라고 했습니다. 승용차에 여자의 남자가 앉아있어 순간 고소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천동 파출소에 도착하니 앉아있던 경찰관이 요 새끼가 제비다 합니다. 그리고 나는 감금이 되었습니다. 너희 새끼 땡땡땡 왜 죽였어? 합니다. 땡땡땡이 죽었어요? 죽다니, 죽었구나. 잠을 재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인 용의자로 몰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이 아니니 담담하고 무섭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전화한 통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시골 갈 때 입은 옷에서 고속버스 차표도 나왔습니다. 조사 중에 나는 부적절한 관계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 얻어먹은 적도 없었고 150만 원 받은 거는 빌려준 돈 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사촌 언니가 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모든 조사가 끝난 후 형사와 남자와 셋이 파출소로 돌아왔습니다. 셋이 앉아서 형사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조사받는 일에 유감이 있나요? 나는 죄책감이 있어 오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답하였습니다. 형사가 오늘 저녁 TV 8시 뉴스에 용의자로 나올 것입니다. 나는 잡혀간 지 3일 만에 풀려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저녁 뉴스를 보니 여자의 남편이 범인이었습니다. 카바레에서 나오는 이혼한 아내를 때렸더니 죽었다. 죽일 마음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남자는 정상 참작이 되어 1년 6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남자는 재혼한다고 찾아왔었습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잘 살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긴 1년여의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조금 잊혀졌지만 젊은 사람이 죽어 죄책감이 들었고 저 세상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부디 행복하기를 빌며 속죄했습니다. 세월이 가고 어느덧 74살. 젊었을 때의 일이지만 내 잘못이 너무 크기에 이런 이야기는 글로 쓰고 싶지 않았지만 참여하는 마음으로 숨김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생활. 이혼 후로 혼자 살아갑니다. 어머니는 62세에 서울로 올라오셔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가을 거지가 끝난 후 어머니보다 1년 후 66세에 서울로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새 아이들을 건사하시고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살림을 잘하셨습니다. 나의 가정생활이 흔들리고 환란 중에도 우리 아이들이 반듯하게 잘 자란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큰 사랑 덕분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자랄 때와는 달리 손자들에게는 자상하고 인자한 할아버지로 아이들과 잘 놀아주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해주시고 보듬어 주셨습니다. 평생을 살아오신 고향에서의 생활을 접고 오직 저와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직 돈 버는 일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채소, 부추, 파, 무 등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리어카를 사서 홍합을 싣고 친구 부인과 장사를 나갔는데 친구 부인은 홍합 사시오 홍합하고 씩씩하게 외치는데 나는 입을 열지 못하고 열심히 리어카만 밀었습니다. 친구가 용달을 사서 수박, 사과, 채소를 도매로 구입해서 나에게 물건을 넘기고 친구는 친구대로 용달 장사를 하고 나는 리어카에 물건을 싣고 신이 나서 수박 사시오 수박, 오이 사시오 오이 하고 외쳤습니다. 돈이 되는 일은 무엇이나 하려고 노력했고 수입이 좋으니 힘드는 것도 모르고 재미있었습니다. 시력이 0.02인 나는 국가복지정책으로 4대 보험이 되는 공공 일자리로 육교 청소하는 일을 제안받아 육교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청소하고 낮으로는 동대문 장난감 시장에서 장난감을 도매로 사와서 길거리 장사를 하였습니다. 1,000원, 2,000원짜리 장사가 이익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쌍둥이 빌딩 청소를 하게 되었고 삼성 본관에서는 감독으로도 일했습니다. 나는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녔습니다. 내가 걸어 다니면 아이들에게 못이라도 더 해줄 건데 하면서 걸었습니다. 아들들의 결혼. 큰아들이 27살이 되었을 때 결혼하고 싶은 후배가 있다 하여 데리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보이는 시력으로 나의 며느리가 될 아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선택한 며느리는 명랑하고 활달한 성품이었습니다. 마음에 들어서 그 자리에서 허락하였습니다. 너희들 좋으면 나는 환영한다. 결혼은 진행이 빨랐습니다. 상견례하고 나는 내 생각을 전했습니다. 혼수는 생략하고 양쪽이 다 아이들 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러자고 하여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큰아들은 광고 디자인을 하는데 며느리와 같이 일하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다고 주말이면 늘 집에 왔습니다. 아들 셋을 모아놓고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큰아들 내외에게는 너가 맏형이니 맏형은 부모나 같다. 동생들을 잘 돌보아라. 아래 두 아들에게는 형을 부모같이 생각하고 잘 지내라 하고 당부하였습니다. 1년 후 둘째 아들은 육사 군인 시절에 결혼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주관하고 며느리가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장모님은 내가 재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재결합시키려고 무던히 애쓰셨습니다. 둘째 아들 결혼할 때는 아내가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그때는 재결합을 할 것도 같아 모임에서 부부 동반으로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아내도 같이 갔습니다. 막상 같이 있어 보니 내 마음이 내키지 않고 정이 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아내는 가버렸습니다. 장모님은 같이 살게 하려고 애쓰셨는데 내가 싫었습니다. 둘째는 군에서 나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3년 후 셋째 아들 결혼식 때도 큰며느리가 모든 준비를 하고
혼주석에도 큰며느리가 앉았습니다. 판교에 논 둔덕을 분양받았습니다. 나는 분가할 때 논 600평, 밭 600평을 물려받았습니다. 그중 일부를 팔고 저축한 돈으로 판교에 논 둔덕을 구입했습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 공한지 새는 꼬박꼬박 많이 나와서 땅값도 가격이 올랐고 해서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대방동 주공아파트를 샀습니다. 눈에 백내장이 있어 안과에 갔더니 안압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큰며느리 제부가 유명한 안과에 있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홍탁을 걷어내는 수술을 하자고 하여 각막 이식 수술을 6번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술에서 눈을 꿰매서 핏줄이 터지고 안압은 높아졌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부분 마취를 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는데 절망적이었습니다. 결국 수술 결과가 효과는 없었고 매우 고통스러운 수술이었습니다. 녹내장으로 0.02의 시력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지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2018년 10월에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둘째 아들네 가족이 베트남 간다고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며느리의 적극적인 권유로 아들네 가족과 베트남에 여행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바닷가에서 며느리와 둘이서 번지점프도 하고 손녀들과 수영도 하며 손녀들과 손을 잡고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닷가 비치 파라솔 아래에서 아들 며느리와 맥주도 마시고 재래시장에 가서 쇼핑도 하고 여행 가자고 할 때는 싫다고 했는데 여행을 가서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픈 데 없이 살다가 하루만 아프고 죽고 싶다. 20여 년 동안 우리 가족을 큰 사랑으로 지켜주신 아버님은 87세에, 어머니는 86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는 어머니에 대한 애절함으로 5, 6년은 힘들었습니다. 자랄 때 어머니는 내가 일하는 것도 안타까워하셨고 용돈도 아쉽지 않게 주셨습니다. 형은 고향에서 가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은 법 없이도 사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형과 한 번은 크게 싸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서울에서 내가 모시고 있었는데 형님 부부가 부모님께 소홀한 것 같아서 내가 형님에게 대들었습니다. 그 후 내가 형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지금은 형님이 나를 많이 챙기시고 전화도 자주 하십니다. 학교 다니지 않는 나에게 분필로 글씨를 크게 써서 가르쳐 주시던 작은아버지는 서울에서 부자로 사십니다. 친목계 하던 친구들도 자주 만나야 정이 나는데 코로나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하니 소식이 끊겼고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있었는데 다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나에게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부인이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따서 우리 집 활동 도우미가 되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친구 부인 방 여사는 자격증을 따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우리 가정과 저를 돌보아 줍니다. 친구는 월요일, 수요일에 1시간씩 걷기 도우미 해주어 같이 산책을 합니다. 완전히 저의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릴 때 형하고 작은아버지가 분필을 가지고 와서 글씨를 가르쳐주면 글씨는 대충 알겠는데 받침이 틀렸습니다. 0.02의 시력으로 국어책을 읽었습니다. 공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으나 먹고 사는데 급급하게 살다가 이 나이에 21년 4월 10일 초등학교 과정 검정고시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 교회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살면서 어려울 때나 힘이 들 때 하느님을 찾고 기도하였습니다. 성당에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해도 선뜻 성당에 찾아가지 못하였는데 대방동으로 이사 오니
이웃에 사는 자매가 성당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활동 도우미와 같이 1년을 교리 공부하고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이든 이들의 생각이 죽음을 앞두고 의식이 없는데도 쓸데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실천 모임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과 연결이 되어 상담 후 등록을 하였습니다. 시력이 0.02일 때 컴퓨터를 배워서 컴퓨터는 할 수 있습니다. 점자도 느릿느릿 읽습니다. 복지관에서 색소폰을 배워서 불 줄 압니다. 혼자 있어도 점자, 컴퓨터, 색소폰을 붑니다. 시간은 잘 갑니다. 어느새 74살입니다. 살아온 나를 뒤돌아보면 참으로 파란만장한 일생입니다. 그래도 아내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고 그 아들들은 모두 잘 자랐습니다. 아들 며느리들 모두가 내게 잘합니다. 내가 아들네 집에 가면 돌아올 때는 전애들이 태워줍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이 나옵니다. 자동차 중고사업 할 때와 청소 일할 때 불입했던 연금입니다. 시골에 땅이 있고 서울에 집이 있어 노령연금이나 장애자 연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이 각각 생활비를 매달 줍니다. 큰아들은 김치냉장고가 오래되었다고 새로 사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에어컨은 멀쩡한 것 같은데 바꿔주었습니다. 저녁이면 라디오를 들으며 세상과 소통합니다. 복지관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5-3를 달아주어 말을 시키면 대답합니다. 아들 셋에 며느리 셋, 손자 2명, 손녀가 7명입니다. 후손이 많으니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비록 시각장애인이지만 나는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구술작가 조정숙